강사님들이 가끔 문제 예측할 때가 있죠. 지금까지는 이게 나온 적이 없지만 앞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예측도 대부분 이런 메커니즘으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뜬금없이 신내림 받아서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공부할 때 모든 사람의 고민은 아마 비슷할 건데요. 이렇게 많은 양을 어떻게 다 공부할지가 고민일 겁니다. 기본서나 교과서를 보면 기본이 수백 페이지고 1000페이지가 넘는 경우도 많고, 시험 범위를 다 합치면 10,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시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걸 절대로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공부를 잘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설령 그걸 다 외워야만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그걸 다 외우겠다는 목표로 공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글을 써보신 적 있을 거예요. 갑자기 웬 글쓰기 이야기냐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글쓰기가 공부와 참 비슷하거든요. 글쓰기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꺼내서 종이에 차곡차곡 쌓는 거라면, 공부는 책에 있는 지식을 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가 비슷한 면이 많아요. 저는 블로그도 운영하고 이번에 책도 내고 그래서 글을 나름 많이 쓰는 편인데요. 글을 쓸 때 처음부터 한 문장 한 문장 완벽하게 쓰려고 하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두 번째 문장 쓰다가 첫 번째 문장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쭉쭉 나가지를 못해요. 내용을 쓰는 것과 문장을 보기 좋게 고치는 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니까 생각이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좋은 방식은 일단 문장이 조금 이상하건 말건 신경 쓰지 말고 내용을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일단 쭉 내뱉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다 쓰고 나서 이게 내용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고치고, 문장의 가독성이 괜찮은지 고치고, 이런 식으로 일을 쪼개서 하는 겁니다. 글쓰기라는 하나의 큰 일을 여러 단계로 쪼개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한 번에 생각해야 되는 일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공부도 똑같아요. 내가 설령 이 책 전체를 다 외워야 한다고 해도 처음부터 한 줄 한 줄 다 외우려고 하면 끝까지 진도로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고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이 공부라는 걸 단계를 쪼개서 해야 돼요. 한 단계 지식을 깔아놓고 그 위에 다음 단계 지식을 깔고 또 그 위에 다음 지식을 깔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공부하는 양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그 공부하는 양을 어떻게 줄여야 될까요? 내가 조금만 공부하려면 뭘 공부해야 될까요? 당연히 중요한 걸 먼저 봐야겠죠. 이 과목의 뼈대를 잡아주는 개념을 먼저 봐야 될 거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걸 먼저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지식은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식으로 공부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방대한 시험 범위를 어떻게 줄여내야 하는지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우선 설명을 할 거고요. 기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까지도 확장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최근에 출간된 제 책 외우지 않는 공부법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이 책의 4장에서 나오는 이론을 조금 발췌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가상의 예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치즈에 대한 단어를 공부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표가 시험 범위예요. 물론 실제 시험은 이 표의 몇백 배, 몇천 배 분량이겠지만 이 영상에서는 좀 일반화해서 쉽게 보여드려야 하니까 이게 시험 범위라고 가정해 볼게요. 어차피 양이 적은 것 뿐이지 형식은 다 똑같고 원리는 같습니다. 이 치즈라는 시험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생각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이 범위를 공부할 수 있을지, 그걸 살펴보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줄줄 나열된 지식을 공부할 때는 이 자체로 통째로 외우려고 하기 전에 반드시 중요한 게 뭔지부터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먼저 공부해서 이 뼈대를 만들고 나서 그걸 먼저 다진 뒤에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덧붙여 나가는 식으로 공부해야 돼요. 원래 우리 머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지금 우리 머리가 백지 상태인데 한 번에 이걸 다 저장할 수가 없어요. 처음엔 조금밖에 저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조금의 지식이 머릿속에 확실히 박히고 나면 그 다음 지식을 이거랑 연결해서 저장하는 식으로 머리의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중요한 지식을 먼저 저장하려면 일단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알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좀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까요? 중요하다는 게 뭐죠? 시험 공부에서 중요하다는 건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겠죠.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번에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서 뭘 낼 건지 물어봐야 될까요? 그런 건 거의 불가능하죠.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유일한 방법은 과거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보는 겁니다. 과거의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 정확한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중요도를 판단하는 자기만의 여러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믿고 따르는 강사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귀 기울인 학생도 있을 거고요. 내가 보는 문제집에서 어떤 개념의 강조 표시를 해놨는지 그런 걸 보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기준들은 기출 문제에 비해서 신뢰도가 훨씬 떨어집니다. 그런 건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강사님이 강조하는 개념이나 문제집에서 강조하는 개념도 그 강조를 하는 근거가 기출문제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설령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없는 개념을 강조하더라도 지금까지 이런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개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판단의 최종 근거는 기출문제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개념은 기출문제와 경향성이 하나도 안 맞지만 왠지 시험에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해서 맞추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고요. 중요도를 판단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결국 기출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기준을 우리가 직접 보는 게 가장 좋은 공부법이겠죠.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 시험은 기출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시험은 기출문제가 적어서 기출문제만 보면 부족합니다. 저희 시험은 경쟁률이 높아서 기출만 보면 커트라인 못 넘깁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뒤에서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도 일단은 일반적인 이야기부터 해야 하니까 기출문제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대부분의 경우는 기출문제를 가장 먼저 봐야 되고 내 사고의 근거가 기출문제에 있어야 합리적입니다. 일단 이 치즈와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쫙 모아서 봤어요. 제가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이 다음 영상에서 직접 보여드릴 건데요. 이때 중요한 건 단원별로 묶어서 보는 겁니다. 그래야 경향성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치즈의 원산지 관련 문제만 모아본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보면 어떤 개념이 주로 나오는지, 어떤 개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지, 이 개념을 물어볼 때는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지, 이런 경향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치즈의 원산지 관련 문제들을 모아서 봤을 때 딱 생각나는 거는, 교과서에는 원산지 단원에서 그 원산지 나라와 도시까지 나와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도시를 물어본 적은 없고 항상 나라만 물어봤구나, 이런 경향성이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쭉 늘어놓고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구체적인 분석 과정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 그 기출 분석의 결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교과서에는 치즈가 6종류가 있는데 실제 기출문제를 모두 모아보니까 실제 시험에 나왔던 치즈는 딱 4종류밖에 없네요. 체다, 모짜렐라, 고르곤졸라, 크림치즈만 출제되었고 브리, 파르미지아노는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 치즈에 대해서 원산지에 대한 문제는 매년 출제가 되었는데 숙성기간, 온도, 이런 숫자로 된 정보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원산지를 물을 때도 국가만 알면 풀 수 있게 나왔고 도시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없었어요. 물론 이런 모든 결과는 지금까지 이랬다는 것이고 내가 치는 시험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2년, 3년 이 정도 분석한 걸 신뢰하기 힘들지만 이런 경향이 5년, 10년 동안 지속되는 거라면 이 결과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것보다는 매년 나왔던 게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게 기본적인 시험 공부의 논리인데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이게 나왔으니까 올해는 지금까지 안 나온 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아예 거꾸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를 틀리게 되고 공부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의 중요도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빨간색은 매년 나오는 개념이고 파란색은 가끔 나오는 개념이고 검은색은 지금까지 나온 적 없는 개념이에요. 물론 실제로 책에 이렇게 표시를 하라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설명을 위해서 시각화를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빨간색을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되고 가장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시험을 보려면 이 빨간색 지식은 0.1초 만에 튀어나오도록 숙달이 돼야 돼요. 만약 빨간색보다 검은색을 먼저 공부하고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물론 검은색이 절대 안 나오냐 하고 물으면 그건 당연히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시험에서 매년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개념이 출제될까봐 불안해서 이 전체를 다 공부하는 사람은 뭐 아니면 도예요. 수석 아니면 불합격일 겁니다. 이렇게 강약 조절을 잘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중요한 개념이 가운데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불안하니까 처음부터 이 전체를 다 공부하려는 사람은 머릿속이 이렇게 돼요. 모든 지식이 다 대충 들어있긴 하고 다 어디서 들어본 내용이긴 한데 다 비슷비슷하게 흐릿하게 들어있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모든 내용이 다 강하게 박혀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근데 머릿속을 이렇게까지 만들기에는 우리 기억력이 너무 부족하고 공부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이 모든 걸 다 공부하려는 사람은 공부할 때는 아는 게 정말 많아 보이고 되게 똑똑해 보여요. 근데 정작 매년 시험에 나오던 내용을 갑자기 시험날에 헷갈려 하거나 아니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남들 다 맞히는 걸 틀려요. 똑똑해 보이지만 불합격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도를 딱딱 구분해서 가장 중요한 걸 확실히 맞히고 가는 사람은 공부할 때는 모르는 것도 많아 보이고 남들보다 안 똑똑해 보이겠지만 오히려 진짜 시험은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봅니다. 관찰해보면 매번 그래요. 어떤 시험이 끝나면 항상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야, 저 형은 진짜 똑똑하고 모르는 게 없는데 시험만 치면 떨어진다. 너무 불쌍하다. 근데 저 친구는 별로 아는 것도 없어 보이고 모의고사 점수가 막 높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번에 바로 붙었지? 아, 알고 보니까 제가 진짜 천재인가?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늘 같은 레파토리거든요. 저는 그 가장 큰 원인이 이렇게 개념의 중요도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개념의 중요도를 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출 문제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많이 볼수록 좋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추론할수록 그 결과는 더 정확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모짜렐라 치즈에 대한 문제가 7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다가 갑자기 올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기출 문제를 5년치만 본 사람은 와, 이거 신유형이네,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 진짜 책을 다 외우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기출 문제를 10년치를 본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아닌데 그거 7년 전에 나왔던 거야. 그거 기출 문제 그대로 나온 거야. 이런 이유 때문에 기출 문제를 몇 년치 봐야 하냐는 질문은 의미가 없어요. 많이 볼수록 더 좋습니다. 많이 볼수록 더 정확하거든요.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기출 문제를 몇 년치 봐야 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잘 이해는 안 돼요.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공부 범위를 다듬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공부는 없거든요. 그런데 딱 기출 문제에 나왔던 정도만 공부하면 남들보다 시험을 더 잘 보기는 어렵겠죠. 결국 시험은 남들보다 더 잘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남들이 기출문제에 나왔던 걸 다 맞히면 나는 그거보다 더 많이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의 범위를 좁혀서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도 공부 후반부로 가서 지식이 쌓일수록 내가 공부하는 범위를 점점 넓혀 나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좀 곤란해지는 거죠. 나는 어차피 전체를 다 공부할 거니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공부할 거야, 이런 생각은 공부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고요. 처음에는 중요한 것부터 공부하지만 공부하면서 점점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이런 순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범위를 좁힐 때는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줄였죠. 마찬가지로 공부 범위를 넓힐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준이 없으면 남들 말에 그냥 휘둘리게 돼요. 친구가 이걸 공부하고 있으면 나도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강사님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다 다르면 그 강조점들을 다 모아서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불안감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외부 정보에 휘둘리는 사람이 시험을 잘 치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자기만의 이 기준이 있어야 바깥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내 기준대로 가되 다른 정보들도 내 입맛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공부의 범위를 넓히는 기준에 어떤 게 있을지 그런 기준들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참고로 이것도 제 책 외우지 않는 공부법에 다 써놓은 내용입니다. 책 있는 분들은 4단원 펼쳐놓고 같이 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기존에 나왔던 문제 경향을 바탕으로 추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기출 문제에서 체다, 모짜렐라, 고르곤졸라, 크림치즈만 나왔다고 했죠. 그런데 누구나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어요. 이번에 혹시 파르미지아노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미 기출된 내용에 대한 학습이 다 끝났고 시험까지 시간도 많이 남아 있다면 이런 빈틈 개념을 더 공부하는 만큼 내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파르미지아노 같은 이런 개념을 공부할 때도 무작정 다 공부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머리 용량은 제한적이라서 어차피 모든 걸 다 공부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기준이 필요한 건데요. 기존의 문제를 봤을 때 항상 원산지 관련 문제가 나왔고 숙성 기간이나 온도는 나온 적이 없었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파르미지아노를 조금 더 공부한다면 저는 파르미지아노의 원산지를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기존 경향대로 도시 이름까지는 안 외울 거고 이탈리아만 외울 거예요. 그리고 파르미지아노의 숙성 기간, 온도 이런 거는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기출 문제의 경향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추론하는 게 가능해요. 강사님들이 가끔 문제 예측할 때가 있죠. 지금까지는 이게 나온 적이 없지만 앞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예측도 대부분 이런 메커니즘으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뜬금없이 신내림 받아서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갑자기 파르미지아노의 숙성 온도 같은 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런 추론은 의미가 없어지겠죠. 모든 추론은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일관된 기준이 있는 건 중요합니다. 시험 범위는 굉장히 넓고 시험에는 문제 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번 줏대 없이 이것저것 다 공부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내 주관을 가지고 그 기준대로 매번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훨씬 확률이 높아요. 이런 확률이 누적되면 점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다른 시험의 기출 문제를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기출 문제가 부족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죠. 수능을 준비한다면 교육청, 사관학교 이런 문제까지 많이 봅니다.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도 다른 직렬 기출 문제까지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의학 공부할 때 한국 기출 문제를 다 보고 나서는 미국 의사고시 USMLE 문제도 봤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전공의 시험 문제를 보거나 일본 국가고시 문제를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의대 내신 준비할 때도 이번에 시험 출제하는 교수님이 바뀌더라도 예전 교수님이 내신 기출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도 꼭 봤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도를 판단하는 데 좋은 기준이 돼요. 물론 내가 치는 시험과 이 다른 시험이 조금 경향이 다를 수는 있죠. 그래도 시험 범위가 같으면 그 범위 내에서 출제자들이 보기에 중요한 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멋대로 느낌대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예전에 다른 출제자들이 어디에서 어떤 문제를 냈는지 보는 게 훨씬 정확도가 높습니다. 충분히 기준으로 삼을 만해요. 그리고 개념을 그냥 책으로만 공부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통해서 보면 좀 더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다른 시험의 기출 문제를 보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더 소개해 드리자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기출 문제가 부족한 시험일수록 예상 문제집, 모의고사 같은 게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출 문제에 비해서는 그 중요도가 낮겠지만요. 그러니까 예상 문제집에 한 번 나왔다고 바로 중요하다고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여러 예상 문제집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모의고사에도 종종 나오는 그런 개념이 있다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도 앞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는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물론 저는 오늘 최대한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개별 시험에 100% 부합하는 전략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준비하는 시험에서 어떤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는지는 정보를 조금만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외국의 어떤 시험 중에는 기출 문제를 아예 공개하지 않는 대신에 국가기관에서 예상 문제집 같은 걸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예상 문제집에 나오는 개념이 정말 중요하겠죠. 아니면 기출 문제가 공개되지 않는 시험인데 수험생들이 기출 문제를 일부 복기해 놓은 그런 자료가 있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자료를 구해서 공부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자료가 내 공부의 방향을 정해줄 거거든요. 아니면 좀 예외적인 경우지만 출제자가 강의하는 수업도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내신이나 대학교 수업이 그렇죠. 그때 수업 중에 강조하는 부분은 기출 문제와 동급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봐야겠죠. 출제자가 강조하는 내용이 당연히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내 상황에 맞게 좀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오늘 영상 내용을 본인의 공부에 활용하기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 책 외우지 않는 공부법을 바탕으로 어떻게 공부 범위를 좁히고 넓힐지를 설명해 봤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일단 공부 초반에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뭔지 알아내고 그것부터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보통 기출문제라고 했죠.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중요한 개념을 알아내고 그것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머리에 뼈대를 세우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기출문제만 공부해도 되는 건 일부 쉬운 시험에만 해당되고 거기서 공부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하는 경우도 많죠. 이때도 그 넓히는 기준이 필요했어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추론하는 방식, 아니면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를 보는 방식,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 등등 여러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내가 공부할 범위를 어떻게 좁히고 넓혀야 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